40, 50대를 위한 뭐 정부 혜택이나 이런 게 너무 없습니다. 40, 50대는 소득이 많은 때기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책자금 이런 것들이 청년 중심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낮게 그런 지원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연금저축하고 IRP는 무조건 해라.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연금저축 50, IRP 25만 원, 75만 원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연봉이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세금으로.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신 분들은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연금저축 하나만으로 한 20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환급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연금 재원으로서도 좋지만은 환급받는 재원도 만만치 않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절세 상품들, 이렇게 세액공제되는 상품들 괜찮고요. 제가 노란우산공제를 하나 넣었는데 그 N잡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사업소득이 생기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 노란우산공제가 퇴직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제 상품입니다. 저게 네, 저기다 넣으면은 퇴직금처럼 나중에 이제 분할 지급해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기도 하고요.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매월 25만 원씩 넣어가지고 매년 300만 원 넣으면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도 저 가능합니다. 정기예금보다 금리도 조금 더 주고요. 노란우산 공제 가입한 사람들은 또 정책자금 대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특혜 상품들이 있어요. 그 노란우산 공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2만 원씩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거나 뭐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은 노란우산 공제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저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짭짤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뭐 내일 배움 카드 무료로 예를 들어서 뭐 배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40을 위한 정책들은 주로 이제 교육이나 뭐 구직 도와주는 거, 뭐 창업 도와주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에 비하면은 조금 그 혜택이 좀 적죠. 그렇지만은 뭐 서울론 40 같은 거나 이런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진짜 내가 배울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배워서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40, 50일 때 이런 것들을 대부분 무료거든요. 돈 받는 것도 제가 보니까 뭐 10,000원에서 2만 원, 많아야 5만 원 정도더라고요. 예,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서 내가 만약에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나 50대 직장 그만두면 뭐 하지? 이런 분들. 심지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더라고. 이런 데 가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거기 가서 한 번씩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다가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쓰고 전자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수입화를 점점 확대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요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치시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뭐 7천만 원, 1억, 5억까지도 있어요. 금요가 좀 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신청만 한다고 무슨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 어떤 사업 계획을 내 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바로 나갈 수 있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해당되는 거 찾으셔가지고 전화하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물어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지 않으시든지 우리 동네에 보니까 저거 정책자금 지원하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더라고요. 거기 사실은 저 한도 소진되면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신청해도 못 줘요. 그런데 플랜카드까지 걸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 내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는다. 이럴 때는 이런 거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진 거 딱 집 한 채인 50대는 지금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0대인데 50대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학비 아직도 있다. 생활 필요하다.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학비가 만약에 대학 자녀다 그러면은 애가 휴학하든지 아니면 애가 알바를 해서 자기 돈을 벌게 하든지 해결해야죠. 해결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노령 부모 봉양 데리고 살 수도 있고 기초연금이 한 3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걸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안 모인다? 돈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죠. 그거 내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지출이 지금 한 200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350만 원 쓰고 있다면 150만 원을 줄이고 더 타이트하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잡러가 돼야죠. 지금은 이제 N잡러가 기본인 것 같아요. 한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가 쓸 생활비도 점점 많아졌고요. 살아가야 될 나이도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산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아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게 진짜 다행이죠. 그죠.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죠.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적은 아파트로 가서 나머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죠. 자산이 어쨌든 아파트 한 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거죠. 예, 예. 그리고 50대가 써주는 기업이 없다? 저도 49세에 그만뒀거든요. 무자본 창업하면 되죠. 저도 무자본 창업자거든요. 되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후 준비는 어부성석. 앞으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부분 이제 한 상위 한 10%에서 20% 정도만 진짜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걱정 없지 7,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노후에도 항상 이런 문제와 부닥치고 있고 그래서 노후에도 자기 일을 하게 되겠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 월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예금 4억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금이자가 3%이기 때문에 3% 이자 받으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4억 넣으면 100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100만 원 벌이를 하면은 4억 예금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너무 그렇게 내가 준비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약 50대 됐다고 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은 보통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집 있잖아요. 주택연금 해결돼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노후가 되면 뭐 10억이 필요하다, 뭐 15억이 필요하다, 막 이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들을 하는데 우리 대부분 주변에 보면 그 정도 없는데도 다 노후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즐겁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노후 목표 금액에 올인돼 가지고 내 생활이 저렇게 경제적인 막 30대도 어렵고 40대도 없고 50대도 아직도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세팅을 먼저 해놓고 그게 자동적으로 쌓이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사실은 50대 되면은 굉장히 유복할 겁니다. 갑부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먹고 살고 누구한테 손 내밀리지 않고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 정도는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생활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첫 세팅을 잘못하면은 5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 돼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제대로 못하게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은 집 사고 그러는데 내가 없으면은 나는 또 제대로 못하고 그때 마음 먹으면 어떻게 마음 먹냐면은 굉장히 이제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은 내 인생을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뭐 공부도 때가 있다 뭐 그랬는데 지금 공부도 때가 없어요. 나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는 것도 즐겁거든요. 그리고 재테크 하는 것도 사실 때가 없어요. 내가 늦었다. 50대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늦었다.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50년 정도 더 살지도 몰라요. 70년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안 늦은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안 늦고 지금 시작하면 오히려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인인데 월 250을 벌어요. 자, 그러면 돈 관리를 잘하면 월 1000만 원 버는 자영업자보다 월 250 버는 직장인이 부자가 더 빨리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은 네.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돈이 매월 일정액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두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거기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월급쟁이는 매월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세팅하기가 좋아요. 세팅하기가. 일단은 뭐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플랜 2C 이대로 하는 거죠. 플랜 내 계획 먼저 세우죠. 목표는 반드시 그냥 부자 되기, 뭐 잘 살기 이렇게 막연하게 말고 저렇게 수치로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5년 안에 1억 만들기. 그래야지 월 세팅하기가 좋잖아요. 내가 얼만큼 벌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월 얼만큼 쪼개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저렇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수치를 내가 계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자면 통장 세팅, 아까 얘기했던. 월급 세팅, 수입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 요 세팅에서 그냥 바로 자동이체 되게 해가지고 나는
나는 그냥 본업에만 충실하면 되게. 그리고 가끔씩 월 한 번씩 검증만 하면 되잖아요. 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근데 저 통장과 월급 세팅한다는 게 결국엔 이제 통장을 나눠서 쪼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해야 되나요? 하나에서 빠져나가게 만들면 안 되나요? 하나에서 하면은 되게 오합지졸이 되고 다시 한번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역을 딱 조회해보면은 15일 날은 적금 빠지고 17일 날은 신용카드 빠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빠지잖아요. 왔다 갔다. 수입과 지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수입통장, 지출통장, 투자통장을 따로따로 해놓으면은 수입통장에서 들어온 것만 보면 되고 지출통장에서는 내가 지출된 내용 그 통장 보면 아, 내가 1년, 한 달 동안 얼마 썼구나. 1년 동안 얼마 썼구나. 그냥 통장만 보면 알잖아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투자통장 하나만 보면은 아,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투자하고 있고 1년 동안 얼마나 투자했구나. 그냥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C, 정기적으로 성과 확인하기. 월계보 작성할 때 수입통장, 지출통장, 투자통장으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저거 보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은 전부 다 한 통장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랜 2, C 이런 단계로 만약에 월급 관리를 하면은 웬만한 자영업자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세팅이 잘 되면 처음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영업자 돈 많이 버니까 그렇죠. 그쪽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년, 5년, 6년 다음에 이게 누적돼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강제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은 확보하게 돼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안 내는 자영업자도 많고요. 많죠. 퇴직연금은 당연히 안 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40년 노후에 됐을 때 그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월 수입이 250만 원, 300만 원 되더라도 20년, 30년 직장인 생활을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강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냈기 때문에 나도 몰랐던 돈 3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플랜 2 C의 단계로 하면은 월급쟁이도 웬만한 자영업자보다 훨씬 나은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가님이 직장 생활 하시다가 투자 실패로 좀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됐고 주식만 한 게 아니라 채권, 뭐 선물, 옵션, 파생상품까지 다 했습니다. 크게 번 적도 있었지만 아작난 적도 있었고 거의 한 15년 동안 벌었던 것을 다 까먹었죠. 굉장히 많이 깨졌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산 세팅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게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극히 소수죠. 근데 극히 소수. 천재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깨졌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때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을 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직장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이 복잡한 머리를 조금 다른 걸로 돌리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2달 정도 읽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먼저 중요한 것들을 이제 노트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책을 읽으면서 나의 행동 방침들을 알게 됐죠.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좋은 말들을 선배님들,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지만은 대충 듣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그 말들이 책에 딱 써 있을 때 내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확 들어오는 순간이 너무 막 팍팍 꽂혀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게 됐고 굉장히 내가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진짜 인생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주눅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써가면서 저는 읽기만 하지 않고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책 한 권 쓰면은 내가 그 책에서 읽었던 부분을 그대로 씁니다. 내가 진짜 실천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하니까 점점 길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라 취업할 때도 없었는데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이 책 쓸 수는 있겠더라고요. 책은. 내가 이거 책 쓸 수 있었는데 왜 안 쓰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책을 썼죠. 책을 써서 계속 돈을 못 벌다가 선인세로 400을 받고 그러고 이제 또 취업을 들어가기 시작했죠. 굉장히 많이 냈죠. 원서를. 취업 여러 군데 쓰니까 막 우연찮게 한 군데가 되더라고요. 5, 6년, 6년 정도 근무하면서 다시 월급 세팅, 자산 세팅 하면서 투자하고 주말에 강의하고 책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부채 상환하고 어느 정도 돼서 조그만 외곽에서 집 한 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고 회사를 또 그만뒀어요. 이제 회사가 없어도 내가 월급 생활 정도의 수입은 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강의하고 책 쓰고 캘리그라피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소득 절벽이 오거나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길은 항상 있더라. 근데 길을 못 찾겠으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선배들도 만나서 위로받기도 했는데 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좋은 스승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나를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나 선배들보다 진짜 나의 공감대를 칵 쑤셔넣는 책의 한 구절이 나를
움직였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브 같은 컨텐츠가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런 컨텐츠가 없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심지어는 이제 회사에 있는 연수에 있는 사이버 연수에 있는 각종 그 교육을 제가 저는 다 들었어요. 거의 다 듣고 외부에도 이렇게 나가서 들려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갈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0, 40대든 40, 50대, 60대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왜냐하면은 공부한다는 게 뭐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재테크, 주식이면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더 투자 성향이 가는 쪽이 있을 수가 있죠.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은 부동산 쪽을 좀 깊이 하는 것들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월부에서 해주는 그런 교육 같은 것 보니까 와 진짜 잘하더라고요. 임장 같은 거 직접 나가서 이렇게 팀 활동도 하면서 컨텐츠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접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언제든지 선별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책도 좀 많이 봐주세요. 월급 세팅법도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작저작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1억을 모아야 된다. 1억이 가진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1억을 강조하는 건가요? 1억을 달성을 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앞으로 2억도 모을 수 있고 3억도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이 생깁니다.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10% 수익 내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에서 10%는 1,000만 원이죠.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증가시키는 자산의 크기가 달라버리죠. 예를 들어서 1억이 생긴다고 하면은 국내 주식 고비당주에 2,500, 해외 주식 S&P 500에 한 2,500, 부동산 리츠에 한 2,500, 채권에 한 2,500.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손실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년, 3년, 4년 가져가 보면은 적금보다는 2배, 3배 높은 수익을 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1,000만 원일 때도 물론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수익의 크기가 1억 정도 됐을 때부터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회도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되면은 부동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면은 자산을 통해서 굴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불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억을 좀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기준의 나이까지 1억을 모아야 괜찮은 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자가 좀 빨리 시작하고 학업을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시작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때로부터 5년 내에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이 1억을 모은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죠. 목표조차도 안 잡으면 절대 1억이 나올 수 없고요. 목표를 잡아놓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외로 5년보다 그 이전에 달성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이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력하다 보면은 습관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제일 첫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어떤 회사들 급여일 날 급여 명세표가 우리한테 왔어요. 김철수 얼마, 김순희 얼마 이렇게 다 입금을 시켜줬거든요. 그때 입금된 돈으로 대부분 저축도 하고 대출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만들고 또 집을 살 준비를 거의 다 해놓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비슷한 봉급을 받는데 10년이 돼도 아직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5년 동안의 습관이 나쁘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모으는 상징적인 목표 금액도 있지만은 5년 동안 좋은 재테크 습관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저축해야 5년 내에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연수익률 5%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150만 원 정도 모으면 됩니다. 5% 되려면은 적금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적금 금리가 지금 한 3% 내외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가지고 하기에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적금으로 하실 분은 소득을 더 높이는 데 치중해야겠죠. 이제 1억을 모아야 하는 우리 30대 분들 두 분의 가계부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독자 A님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월세라던가 전세 이자는 이제 안 들어가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지출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308만 원을 벌어서 다 쓰고 적자 12만 원이라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교통비가 40만 원이에요. 직장인들이 보통 교통비,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한 10만 원 내외인데 택시를 되게 많이 탄다. 개인 용돈이 100만 원.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는 20만 원인데 개인 용돈은 100만 원. 부모님이 지금 먹고 다 재워주는데 20만 원 주고 자기는 100만 원 쓴다. 그럼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하네요. 보험료 20만 원은 5만 원 밑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만 원 밑으로.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력 증지
개인 테니스 40만 원, 게임 현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저렇게 게임에 돈을 박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재테크로 비트코인을 하는데 이게 변동 지출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 좀 넣어놓고 그냥 크게 대박 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언젠가는 네. 터지길 바라는 거겠죠. 이런 방식은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 돈 버는 것 중에서 지출이 97%고요. 투자, 주택 청약 10만 원인데 3%에 부탁합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수정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교통비, 택시는 없애자. 택시 그냥 없애자. 한 15만 원 정도 줄여서 25만 원 정도 재원을 확보하자. 그리고 개인 용돈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너무 솔직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숙식을 집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00만 원 쓴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20만 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돈을 모아야 될 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시고, 일단 보험료 20만 원을 5만 원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계산해 보면 한 3만 원대 정도에 해결이 되거든요. 보험 다무아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은 상해보험, 뭐 질병보험, 실비보험 3개 정도 가입하는데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진짜요? 충분합니다. 체력증진 테니스 조금 줄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조금 체력증진 운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근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언제 돈을 모으냐고요. 계속 이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내가 목표한 돈을 마련할 때까지 내가 자산이 좀 늘어나고 월급이 좀 늘어나면은 저것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게임 현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언젠간 터질 수도 있잖아요. 터질 수도 있죠.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보다는 어떤 종잣돈 모으는 쪽에 치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한 1억 정도 모여가지고 내 자산의 5% 정도는 위험자산인 곳에 투자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해도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게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투자 재원이 한 160만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요것만으로도. 마이너스에서 160만 원이 정도 생겼네요. 투자 가능액이 3%에서 무려 52%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친과 일본 여행 모임 통장도 봐줬고요. 통신비도 봐줬고 여러 가지 봐준 게 많이 있습니다. 친구 모임비도 봐줬고, 하여튼 이 정도만 해도 1억을 모으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으냐? 160만 원을 이렇게 4가지 상품으로 나눌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아까 10만 원인데 50만 원. ISA 계좌가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도 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좌니까 IS 계좌 만들어서 거기다 50만 원. 연금저축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넣는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요. 또 직장인분들은 저런 세액 공제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니까. 연말정산할 때 세금으로 네. 환급받을 수 굉장히 있잖아요. 중요하죠. 주식형 펀드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한 5년 내에 1억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약저축은 사실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수가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그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요? 예, 예. 청년 주택드림이라는 통장이 2024년 2월 달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기존 청약저축보다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한 4.5%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300만 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영부영 대충 그냥 남 따라서 적금 드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혜택이 좋은 상품, 청약저축이나 IS, 연금저축, 주식형 펀드 같은 이런 상품으로 가입하면은 똑같은 16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이렇게 한 거하고 그냥 적금에 160만 원 넣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지금 청약저축이나 ISA, 연금저축, 주식형 펀드 저게 그냥 예적금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나요, 저게? 연말정산 누구나 다 하잖아요. 직장인들이면은 연말정산할 때 그때 한 번만 준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번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청약저축 그냥 은행 가서 가입하면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그대로 다 그 정보가 다 저장이 돼 있어서 그냥 출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돈을 어떻게 벌 겁니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자료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출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내가 300만 원을 받는다. 난 그중에서 150만 원만 쓰겠다. 그러면은 150만 원 지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카드 결제는 그 지출 통장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것이 떨어지면 못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은 그 한도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못 쓰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분은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혼자 살거든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자취하고 계신 분의 가계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의 지출과 전체적인 가계부를 좀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
저도 지방 출신이라서 서울에 와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서울에 집 있는 내 친구들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주거비가 제일 문제죠. 지금 월세 관리비가 80만 원인데 사실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줄였을 거라고요. 대단히 좋은 집에서 사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도 80만 원, 100만 원 나가거든요. 보험료, 저 아까 줄일 수 있다 했잖아요. 보험료 저것도 한 15만 원 줄여야 되고 이분이 차가 있나 봐요. 차량 유지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 차량 유지뿐만 아니라 매년 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들어요. 자동차 세,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되잖아요. 사실 저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알바를 해야 된다. 한 주에 10만 원 정도만 더 늘리자. 저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월세가 80만 원인데 3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중기청 대출 받으면은 전세 대출 이자율이 1.5%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5%면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준에 맞는 뭐 전세를 구입하라. 월세로 살지 말고. 물론 서울에서 그런 전셋집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간다든지 친구하고 같이 살면서 좀 전세를 구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비용을 줄이면은 관리비 포함하면은 3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개인 용돈 50만 원인데 조금만 줄이십시다. 식비 생활비가 따로 있어 밑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저거 110만 원 돈이거든요. 그거까지 다 합하면은. 그리고 보험료 20만 원, 5만 원으로 낮추자. 아까 말씀해주신 제가 보험 담보화에서 한 5만 원 밑으로 낮춰서 가입하고요. 기존에 있던 저거 해약해도 됩니다. 해약할 때도 바로 해약하지 마시고 자동이체만 해지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2달까지는 보험 효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체력 증진 활동 당연히 해야 되고요. 뭐 나머지에서 차량 유지비,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없애야 될까요? 쏘카를 하면 안 될까요?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 필요할 때만. 식비 있잖아요. 식비가 지금 배달이 7이거든요. 저기서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40만 원에서?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요. 사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개인의 기본권이 그리고 걸려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뭘 차려 먹는다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기존에 40만 원 주택 청약하고 내 집 마련 10만 원, 30만 원 넣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16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세팅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청약저축 아까 제 혜택 만드는데 소득공제 3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이 친구 같은 30대 초반이면은 4.5% 금리도 높게 주니까 그다음 IS 비과세 혜택 있고 여기서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50만 원 넣고요. 연금저축을 제가 15만 원으로 했는데 아까 다른 친구는 30만 원인데 이 친구는 15만 원을 한 이유가 연금저축은 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줄였습니다. 여기는 줄였고 업종 대표주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해봐라. 적금하듯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것도 쏠쏠합니다. 3년, 4년, 5년 가면은 이렇게 해서 한 수익률이 5% 이상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5년 이내에 1억 정도 되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죠. 물론 집이라는 게 다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끼고 대부분 또 청년 관련된 주택자금 대출을 얼마나 싸게 대출해 줍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해가지고 5년 전에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면은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고 매월 얼마씩 필요한가 요거에 관련된 표인데요. 제가 아까 150만 원씩 넣으면 5년에 1억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5%를 수익 내가지고 매월 150만 원씩 넣으면 5년 만에 1억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억을 빨리 달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축 금액을 늘리거나 또는 3%, 5%, 10%, 20%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은 1억을 빨리 달성하겠죠. 그래서 1억을 빨리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내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월급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은 월급으로 해도 되지만은 월급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알바 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투자형 상품의 비중을 늘릴 때는 아무 종목이나 막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펀드나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차곡차곡 돈 모으는 시대는 지났다. 은행 적금에 몰락, 한방 노리는 청년들. 적금할 바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30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재테크 습관 한 3가지 정도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팅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건데요. 학교 다닐 때 시간표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언제 뭐 하고 그러면은 내가 싫든 좋든 어쨌든 그거 하게 되잖아요. 자산,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제가 금융기관에서 한 10,000여 명의 고객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자산을 빨리 불리고 집을 빨리 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을 잘 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돼요. 통장 세팅, 월급 세팅, 검토 세팅. 통장 세팅이란 것은 통장을 한 통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통장 따로, 투자하는 통장 따로, 내가 쓰는 통장 따로 이렇게 3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돈 들어온 통장에서 만약에 300만 원 들어오면은 투자 통장으로 바로 뭐 예를 들어 150만 원 이체
이체시켜놓고 지출통장으로 150만 원 이체시켜놓고 투자통장에서 각각 상품으로 자동 이체시켜버리고 그다음 지출통장에서 뭐 카드 대금, 결제 대금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은 아주 세팅된 모습으로 이제 내가 생활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월급 세팅을 수입은 내가 얼만큼 할 거라는 것을 비중을 정해서 수입 세팅을 해놓고 투자 세팅도 월 수입에서 얼만큼을 매월 자동시켜버렸다 이렇게 세팅하고 지출도 내가 매월 내 수입의 50%만 쓰겠다 해가지고 그 금액만 딱 월급 지출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만 쓰게. 요게 기본적인 월급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가계부 쓰기 힘들다 했잖아요. 너무 힘들죠. 저도 해봤지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맞아, 힘들어 오래가지 못해요. 못하고 근데 월 한 번만 쓰자고. 월 한 번만. 저는 그걸 월계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현금 수집표하고 자산 상태표입니다. 현금 수집표는 뭐냐면 가계부라고 좀 전 보여주는 거 구독자 A, B 그것처럼 한 달에 한 번 그 차트 하나 작성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수입 얼마 들어왔는지 요거 적어보는 거죠. 엑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로 그런 거 만들어진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잘 돼 있는 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쓰시면 돼요. 그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다음에 자산 상태표라고 해서 전월 자산하고 금월 자산하고 얼만큼 늘어났는지 예를 들어 적금을 넣었으면 적금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펀드를 넣었으면 펀드 자산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거 금융상품 또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서식은 제가 쓴 책 월급 세팅법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검색하면은 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 서식이 꼭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저런 걸 한번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매월 한 번씩 검증하면 된다.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의미가 네. 있는 거죠. 예. 네. 검증하면서 만약에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이달에 막 50만 원 늘었어. 그럼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하고 싶고. 근데 만약에 30만 원 줄었어. 그러면 분발해야겠다. 다음 달엔 80만 원 늘려야겠다. 이런 막 의지가 생기거든요. 세팅의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통장 3개 만드는 통장 세팅. 그 다음에 월급 세팅. 매월 한 번 하는 월계부 작성. 검증 세팅. 3개만 지키면은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계속해서 그 자산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목표한 것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작가님이 정의하는 재테크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불태다. 오, 맞습니다. 100번 싸워서 질 수는 있지만은 뭐 나라가 망할 정도 아니면 뭐 우리 군사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안 되게 만드는 거. 재테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비트코인에서 갑자기 대박 나고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갑자기 수익이 2배, 3배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는 거. 주식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펀드에서 손해 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손해가 내 전체적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된다. 이게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은 진짜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자산이 갑자기 팍팍팍 레벨업 됩니다. 그걸 지키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 자산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어느 한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코인에 몰빵한다든지 주식에 몰빵한다든지 대출을 연끌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자기 상황에 맞게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적절하게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재테크 아닌가. 그러다가 기회를 만나서 그 자산이 올라가는 거지 어느 한 종목에 몰빵해서 수익이 크게 나온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수익이 많이 나서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게 결코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뿌리를 깊게 하는 것이 저는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세팅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예 돈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세팅시켜버리면은 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여튼 그 돈은 들어가고 내 쓸 돈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100점 불태다. 내 자산을 위태롭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대박나서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직장 생활 하다가 개인적인 콘텐츠 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제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은 저로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직장 다닐 때 사실은 저 고객들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기반이 저런 재테크가 아니었나. 대단한 재테크가 아니라 대단한 뭐 대박 큰 갑부가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명만 낳으니까 이 한 명한테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다. 그래서 수도권 30평대 브랜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가도 아니에요. 딸 돌잔치를 신라 호텔에서. 그래서 한 번뿐인 돌잔치니까 성과급으로 그냥 플렉스 해버렸는데 비용은 1,000만 원 가까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서 질렀다라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좀 똑똑하게 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돌잔치를 해주는 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돌잔치를 해준다면 그 애를 위해서 해야 되죠. 애가 1,000만 원어치 쓴다고 해서 그
나을까요? 누구를 위한 거냐고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휩쓸릴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또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가십거리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다고 하면은 가족끼리 그냥 조촐하게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쓴다고 하면은 돌잔치 대신 애 이름으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겠어요. 오. 네.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200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20년이 지나면은 저게 1,000만 원이 4,000만 원 돼요. 또 저것도 자녀 이름으로 넣어버려야 돼. 내 이름으로 면 언제 쓸지 몰라. 그렇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자녀 이름으로 넣는 것은 깨기가 힘들어요. 진짜 안 깨게 돼요. 그래서 자녀 명의로 1,000만 원을 차라리 넣어버려라. 남과 비교하면서 삶을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남과 비교하는 삶이 존경받고 내가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면 의미가 있지만은 남이 뭐 하니까 이렇게 나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사교육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누가 어디 학원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은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고요. 그것을 행하는 자녀, 또 그것을 행하는 부모도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가족들이 뭐 명품을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도 저걸 사야겠다 그런 느낌이 든 적도 없었고, 자녀들도 내가 이거 없어서 땡깡을 부리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명품이라는 것을 누가 사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은 애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자존심만 높여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100만 원짜리 살 때면 딴 애들은 200만 원짜리 입은 애들도 있고 300만 원짜리 입은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열등 것만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것보다는 애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갖고, 애가 책을 읽고 싶으면 자기가 책을 읽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남과 비교하면서 명품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은 나 홀로 명품 회사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명품에서 주식을 산다.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을 산다. 5년 후에 보니까 에르메스는 228% 올라가고요. 루이비통은 328% 올라가더라고요. 명품을 산 옷을 또는 백을 갖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그 회사 주주다, 그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40대가 딱 되면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재테크 실수가 있을까요? 30대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 40대가 되면 50대인 부장님, 이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데 문제는 걱정만 하고 행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뭘 할 줄 모르기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안도 챙겨야지,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지, 또 뭐 고객도 챙겨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10년이 지나서 이미 50대가 돼 있어.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 상품 2가지만 들어라.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연금저축하고 IRP 75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 IRP 25만 원. 다른 생각 말고 이것만 일단은 지키자. 그러면은 10년, 20년 후에 확실히 이게 종잣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연금으로서 좋은 재원이 되고, 또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라. 40대부터 미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30대부터 월급의 20%를 벌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기반이 돼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지 말고,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20권 썼어요. 직장 생활도 뭐 대충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퇴근할 때 6시에 남아서 10시까지 책 쓰고, 주말에 나와서 또 책 쓰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시간이란 것은 누구한테나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공평한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적죠. 제일 처음에는 뭐 몇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40대부터 계속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은 그게 5만 원이 있던 게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있던 게 1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다 마치거나 그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20년 지나야 되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직장 다닐 때 시간을 좀 쪼개서 재테크하는 것도 저는 재테크라고 봅니다. 그렇죠. 40대 분들이 재테크를 딱 시작하시면서 좀 실수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에 일하느라고 재테크에 대해서 무관심한, 무행동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실수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한테 다 맡겨놓는다.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하고 상담할 때 뭐냐면 항상 이거 와이프가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남자가 낭비벽이 심하지 않는 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재테크 목표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행복도 공동으로 같이 행복해야지. 그렇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이제 와이프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는 돈만 벌어주는 기계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돈을 마련할 때도 같이 마련하고, 포트폴리오 짤 때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흑수저 사다리는 없었다. 금수저 대기업 갈 확률 높아. 작가님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제가 대기업에 있어봐서 아는데 부모가 부자인 사람이 퇴사할 확률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스스로 가해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일을 가지고 왜 내가 울고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내 없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부자가 나를 개척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너 가난하라고 끌어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월급도 제 친구들 중에서 보면은 저보다 월급 많은 사람인데도 저보다 못 사는 사람 많고요. 저보다 월급 적었던 애들, 저보다 반 정도 적은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와 가난에 대해서 부모의 대물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굳이 나를 억누르고 비하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떤 부모 지원을 받아서 금수저 얘기, 또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그냥 가십거리 얘기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 물 한 잔 들고 있을 정도의 요 정도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죠. 그냥 내가 무거워서 이게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계속 들고 있어. 들고 있어가지고 누구 옛날에는 개천에 놓는다는데 지금은 안 내고 누구는 부모 덕에 뭐 어떻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고 이런 생각만 계속 생각을 갖고 계속 더 증폭시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도 꼭 용이 돼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꼭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그 정도면은 되지. 근데 너무 용까지 생각해버리면은 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일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남의 시선을 보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나를 좀 알리면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결국에 나이대별로 꼭 알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나이대별로 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돈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에서 20대는 주로 이제 돈을 벌지 않은 때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보통 이제 20대 네. 중후반, 30대 그때부터 좀 벌기 시작하는데 10대, 20대는 일단은 가장 문제점은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별로 없죠. 얼마나 돈 벌기 네. 힘든지 모르죠. 네, 특히 명품이나 사진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알바든 뭐든 돈을 버는 기회를 한번 만들고요. 번 돈을 세팅하는 습관. 이것이 이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세팅하면 그 효과가 나이가 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효과가 없거나 아예 못 해버려요. 그래서 10대, 20대는 세팅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0, 40대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원금 깨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잘못된 투자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원금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태도. 지키려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실제로 30, 40대 저축된 내용을 보면은 거의 70% 정도가 예적금이에요. 그냥 적금만. 예. 주식이나 펀드 등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중으로 보면은 아직도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오. 네,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 말씀들을 잘 듣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자녀의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1970년대에는 25%, 30% 정도 됐고요. 1980년도에도 15% 정도 됐고요. 1990년도에 한 10% 정도 됐거든요. IMF 때는 또 2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그 시대에 돈을 버시던 분들은 그냥 저축만 해도 돈이 팍팍팍 불어났어요. 1년에 막 10%, 20%씩 늘어나니까. 그쵸. 사실 제가 첫 직장 들어갔을 때도 금리가 9%였거든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 재형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15%였었어요. 그럴 때는 저축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예금으로 또 굴리고 그러면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이제 2%대, 3%대잖아요. 그래도 계속 저축만 하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휴대폰을 100만 원짜리 지금 신형 휴대폰인데 그거 안 사고 얘를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했는데 내년에 그 신형 휴대폰 살라 했더니 원리금은 103만 원인데 휴대폰은 110만 원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손해죠. 예, 예금을 해도 내 살 구매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계속
손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 모으고 하면 계속 돈이 불어나고 어느 정도 자산이 많아져서 좀 편안해졌는데 지금은 예금 적금으로 계속하면 계속 모았는데 내년 가보면 또 돈이 부족하고 또 계속 나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금해놨는데 5년 후 돼보니까 또 돈이 부족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집 같은 거, 전세 같은 건 팍팍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사실 물가상승률은 그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게 예금이 못 따라가요, 절대. 그래서 원금 보장적인 태도는 버려야 돼요, 이제. 투자 마인드로. 투자 마인드를 더 많이. 뭐 원금 보장이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고 투자 비중을 한 60%, 70% 이상 가져가는 게 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60대에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라. 아, 네. 왜냐하면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5, 60대는 점점 소득이 줄어드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 의외로 5, 60대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자기 뭐 생활비도 물론이지만은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서 의외로 억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생겨요. 그런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사업 같은데 하면서 차입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차입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무자본 창업도 요즘 많잖아요. 자본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뭐 온라인에서 것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누가 빌려다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빌려주지 마라. 빌려준 사람이 이제 의리돼 항상. 맞아. 돈 받으려면 전화해가지고 언제 돈 줄 수 있어?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빌려주지도 빌려받지도 말라. 노력할 것은 제2의 소득을 점점 늘려가라. 30, 40대부터 그거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점점 늘려가는 것. 제2의 소득원, 제3의 소득원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7, 80대는 금융사기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나 뭐 그런 거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전화나 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 80대 분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 투자 같은 그런 위험한 투자도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젊으신 분들은 소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깨진 거에 대한 그 충격이 더 큽니다. 그렇죠. 왜냐면 평생을 모아온 그렇죠. 돈이니까. 평생을 모아온 돈이기도 하고 내가 또 살아가야 될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시고 조금 버시더라도 좀 안정적인 투자 뭐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